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산 정약용의 주옥 같은 인생 조언, 목민심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단편의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더욱더 깊은 수면에 빠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상복 차림으로 노래를 부른 선비. 조선 때 성종은 자주 자맹에 나서 백성들의 생활을 몸소 살피곤 했다. 한 번은 야음을 틈타 궁궐을 빠져나와 산골 마을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제를 넘어 산골 깊이 들어가니 오히려 불빛이 환한 마을이 나타났다. 성종은 수하들을 뒤에 따르게 하고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노랫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성종은 이상히 여겨 그 소리가 나는 집 앞으로 다가갔다. 성종은 그 집 앞에 이르러 뚫린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적잖이 놀랐다. 희미한 호롱불이 켜진 방 안에는 조촐한 술상이 놓여 있었고 상복을 입은 선비 하나가 상 머리에 앉아 젓가락으로 장단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선비의 뒤에서는 중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 하나가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술상 앞에는 이마에 주름살이 역력한 노파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풍경이란 말인가? 성종은 무슨 연유인지 궁금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집 방문을 두드리고는 말했다. 나는 지나가던 과객인데 밤도 깊고 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소이다. 그런데 밖에서 듣자 하니 참으로 해괴한 소리가 들리던데 어찌하여 한쪽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오. 그 연유가 무척 궁금하구려.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이내 문이 열렸으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이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가 상 머리에서 눈물을 흘리던 노파가 자진해서 입을 열었다. 누구한테라도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얘기해야만 내 속이 편할 것 같았는데 마침 선비님이 그 까닭을 듣고 싶다 하니 내 말에 들으리다. 사실 아까 노래를 부른 상제는 내 아들이고 춤을 춘 저 아이는 내 며느리라고. 그리고 오늘이 내 환갑날이라 아들 내외가 나한테 잔치상을 차려준다며
노래와 춤을 보여준 것이라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은 기쁜 날인데 어르신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요? 성종은 더욱 이상하다 싶어 다시 물었다. 노파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비님도 내 며느리의 머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애가 오늘 내 상차림을 해준다며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오. 보시다시피 이만한 상을 차리려면 적잖이 돈이 들었을 게 아니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 까닭을 알자 성종은 가슴 한쪽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더구나 하객들도 부르지 못하고 조촐한 상을 마련하여 죄송하다며 저 아이들이 저토록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춤과 노래를 들려주니 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소. 성종은 그제야 그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했다. 참으로 효자 효부이시구려. 그런데 아드님 되시는 분은 아직 나이도 젊은 듯한데 학업에 매진하여 과거 시험을 보는 건 어떻겠소? 성종은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되어 당장이라도 재물을 하사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자맹을 나온 처지임을 깨닫고 선비에게 그런 귀띔을 해주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올 여름까지는 아버님의 상을 받들어야 할 몸이고 집안 형편상 한가하게 책을 읽을 처지가 아니랍니다. 그렇소? 그럼 내가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리다. 듣기로는 올 가을쯤 나라에서 특별하게 과거 시험을 치러 인재를 뽑는다고 하오. 그러니 그대도 그 과거에 응시해보면 어떻겠소? 그리고 여기 몇 푼 안 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 드릴 테니 살림에 보태도록 하시오. 성종이 금화가 달린 주머니를 내밀자 선비는 극구 사양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하늘이 보내주신 은혜라며 감사히 돈을 받았다. 그 후 선비는 부친의 상을 마치자 학업에 매진했다. 어느덧 가을이 왔고 선비는 과거에 응시했다. 과거정에 앉아 시제를 받아든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제는 바로 상가 승무 노인읍이라는 것이었다. 즉 상제는 노래를 하고 중은 춤을 추며 노인은 울고 있네 라는 뜻이었다. 몇 달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이 과거의 시제로 나왔으니 놀랄 수밖에. 과거정에 앉아있던 다른 이들은 처음 보는 그 시제에 어떤 글을 지어야 할지 몹시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선비는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매끄러운 글을 지어 올렸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고 더구나 그날 자신의 집을 찾았던 이가 바로 성종 임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성종은 선비에게 말했다. 그대의 효성은 만 백성들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기에 내 일부러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그대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해주기 바란다. 그 후 선비가 더욱 큰 효심으로 어머니를 받들고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유배지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아들. 서포 김만중은 부모를 생각하는 정이 남달랐다. 그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직한 김익겸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어머니 윤 씨는 김만중을 임신하고 있었다. 전란 중에 남편이 순직하자 그의 어머니는 5살 난 큰 아들을 데리고 강화도를 빠져나와 김만중을 낳았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성심껏 키웠다. 궁색한 살림이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돈이 떨어지면 책을 빌려다가 종이에 베껴주어 읽혔다. 어느 날 김만중의 집으로 책 장수가 찾아왔다. 그는 가져온 책을 김만중의 형제 앞에 펼쳐놓았다. 형님, 여기 춘추 좌시전이 있네요. 김만중은 반가운 듯 책을 들어 보이며 형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구나.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구경하게 되었구나. 형도 반가움에 목청을 돋워 응답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이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말없이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춘추 좌시전도 대충 읽어보니 대단하지도 않군. 그렇죠,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형제는 일부러 춘추 좌시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꾸며댔다. 가난한 살림인지라 이처럼 비싼 책을 살 수 없음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들의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지금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잠자코 있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춘추 좌시전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훌륭한 문학작품을 모아놓은 책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른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희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두 아들은 황황히 어머니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틈틈이 짜오던 무명 한 필을 들고 나오더니 책 장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아주 귀한 옷감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 그 책을 주십시오. 두 아들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무명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당장 끼니를 이을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책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가 눈물을 그리 흔히 보여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이 얼마나 많을 터인데
이까지 책 한 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어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 후 김만중은 28세 때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오른 뒤 대사헌, 대제학 등을 지냈다. 형 김만기는 벼슬이 정이품에 이르렀으며 1674년에는 그의 맏딸이 숙종의 비가 되었다. 김만중은 대제학에 있을 때 희빈 장씨의 일가를 비난한 일로 선천 지방으로 유배당했다. 이듬해 희빈 장씨가 왕자를 낳자 이를 축복하는 사면 명단에 끼어 유배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 후에도 숙종이 중전 2년 왕후를 내쫓고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책봉한 것에 반대한 죄 때문에 다시 남해로 유배되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도 평소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다. 선천지방에 유배됐을 때는 그 유명한 구운몽을 지었고 남해에 유배되었을 때는 사시남정기를 지었는데 이 작품이 인현 왕후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었다. 한편 김만중은 우리의 문학은 마땅히 한글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문 소설을 배격했다. 이 일은 허균의 뒤를 이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즉, 김만중 이후 고대 소설의 황금기를 여는데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도운 딸의 효성. 어린 시절 황해도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한양으로 이사와 살면서 서당 친구로부터 우연히 받은 지도 한 장이 계기가 되어 전국 지도를 만들겠노라 결심한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을 바쳐 지도 제작에 몰두한다.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도 제작이 필요한 수학이나 측량 공부를 마치고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채 유랑 생활을 시작한다. 결혼도 한 몸이어서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느 때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고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에 파묻혀 죽어가다가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내는 외동딸과 함께 삭바느질과 방아품을 팔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갔다. 김정호는 몇 달에 한 번, 어느 때는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나마도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또한 살림이 궁색하여 기름진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니 건강이 좋을 리 만무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허구한 날 한 대 짬을 자니 몸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은 심하게 병이 들어 집으로 찾아왔다. 아내는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변변히 약 한 첩 쓸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야속했다. 그래서 공연히 남편의 화만 돋았다.
이제 그 지도 그리는 일은 집어치워요. 지도를 그린다고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버렸다. 김정우는 병석에 누워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안 보이던 외동딸이 손에 꾸러미 하나를 쥐고 귀가했다. 얘야, 손에 든 게 뭐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님께 드릴 약을 지어왔어요. 뭐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내 머리가... 어머니는 딸이 머리에 두르고 있는 수건을 보고는 돈의 출처를 짐작했다. 머리는 다시 기르면 돼요. 그보다는 아버님이 빨리 나으셔야죠. 며칠 후 김정우는 딸의 효성이 듬뿍 담긴 약을 먹고 다시 일어났다. 건강을 추스른 뒤 다시 길을 떠나려는 그를 아내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말렸다. 그러나 그의 집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뒤에야 김정우는 그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지도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김정우는 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온통 슬픈 일들 뿐이었다.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해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딸은 그 사이 시집을 갔으나 소박을 맞고 돌아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제 타고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아버님 일을 돕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김정우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딸의 말대로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지도에 미쳐 전국 산천을 떠도는 것도 그의 운명이고, 딸이 온전히 시집생활을 못하고 돌아온 것도 그녀의 운명이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이렇게 해서 부녀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정우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앉아 하나하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 사이 딸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지도가 완성됐다. 완성된 지도에는 대동여 지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지도는 전국 산천의 지명과 모양새, 성지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치와 경제, 국방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아직 조선에 서양의 지도학이 들어오기 전의 일로 가히 우리 지도학을 대성시킨 역작이었다. 그러나 김정우가 일생을 바쳐 완성한 대동여 지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개인이 지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린 대동여 지도 22첩을 복사하여 흥선대원군에게 바치자
그 정밀함에 놀란 조정 대신들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죄명으로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도를 새긴 판목도 불살라버려 어렵사리 만든 60여 점의 지도 판목 가운데 현재 12점만이 남아있다. 대원군은 김정호를 나라의 기밀을 누설한 대역 죄인으로 못 봤고 그의 배후와 지도를 만들게 된 내막을 끝까지 추궁하라고 명했다. 결국 김정호는 감옥에서 계속되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그의 장사는 딸이 치렀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친의 훌륭한 업적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어느 마을에 평생 노랑이 짓을 하여 재산을 많이 모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부리는 하녀 하나가 있었는데 비록 얼굴이 못생겨 나이가 찰 때까지 시집은 못 갔지만 마음이 비단결 같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다 되어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파가 구두쇠 영감집에 들어와 밥을 구걸했다. 찬밥이라도 좋으니 한 덩이만 주시오. 노랑이 영감이 그걸 들어줄 리 만무했다. 이런 망할 할망구가 있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다니 썩 꺼지거라.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던 하녀가 나왔다. 주인어른,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이 할머니를 돌려보낼게요. 알았다. 그런데 너 이 할망구한테 쉰밥 한 톨이라도 절대 주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그러나 워낙 정이 많은 하녀는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자기가 먹던 밥을 가져와 노파에게 주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먹던 밥이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서 드세요. 자, 얼른 가세요. 하녀는 주인이 나올까봐 얼른 밥을 주고는 대문을 닫으려고 했다. 잠깐, 이렇게 고마운 처자가 있나? 내가 그냥 갈 수 없지. 아니에요. 주인 어른이 나오면 저까지 혼나니 어서 가세요. 내가 꼭 전해줄 말이 있으니 그것만 전하고 가마. 처자는 며칠 뒤에 저 앞에 보이는 산속으로 들어갈 일이 생길 거야. 그 산속에 가면 작은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로 세수를 하도록 해.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알았지?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호련히 사라졌다. 며칠 뒤 정말 노파의 말대로 산속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안주인이 하녀를 불러 나무를 캐우라고 시킨 것이었다. 하녀는 바구니를 끼고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캔 뒤 옹달샘을 찾아보았다. 정말 그 산속에는 맑은 옹달샘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노파가 시킨 대로 그 물을 떠서 세수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옹달샘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진 것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노랑이 부부는 깜짝 놀라 호들갑을 떨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예뻐진 게야? 그 후로 동네 총각들의 청혼이 잇따랐다. 그 중에는 돈 많은 부잣집 도령도 끼어 있었다. 그러자 노랑이 부부는 마음이 달라졌다. 여보, 우리 저 아이를 수양딸로 삼읍시다. 그러면 앉아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오? 나도 그 생각했는데 마침 당신이 그 말을 꺼내는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녀는 노랑이 부부의 양딸이 되었다. 그들의 양딸이 된 뒤에도 그녀는 성실히 양부모를 섬겼다. 어느 날 노랑이 영감이 다정하게 그녀를 부르더니 물었다. 얘야, 이 아비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는데 내가 요즘 그렇게 예뻐진 비결이 뭐냐? 그녀는 양 아버지의 물음에 서슴없이 대답했다. 전에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을 때 옹달샘에서 세수 한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 후로 제 얼굴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오, 그래? 옹달샘에서 세수를 했다고? 그 말에 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다. 두 내외는 곧장 산속으로 들어가 옹달샘 물로 세수를 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둘도 없는 미남 미녀가 되겠지.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갑자기 얼굴에 부스럼이 나면서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고 가려워. 두 사람은 점점 전신으로 퍼지는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해 손톱을 세워 이곳저곳을 마구 긁어댔다. 급기야 그들의 온 몸에 털이 생기면서 얼굴도 원숭이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우리가 속았어. 앙큼한 계집 같으니. 두 사람은 이를 갈며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아있던 그녀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양부모를 기다리며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일전에 밥을 구걸하던 노파가 나타나 말했다. 얼른 몸을 피해. 지금 처자 양부모가 원숭이로 변해서 달려오고 있어. 곧 처자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예? 제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죽여요? 그래. 그러니 어서 마당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워 놓으라고. 어서. 그녀는 영문을 몰랐지만 우선 노파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정말 두 내외가 원숭이 형상을 하고는 눈을 부릅뜬 채로 달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잡아먹을 기세였다. 그런데 이내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녀에게 무작정 달려들던 두 내외는 그녀가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자 달려오는 탄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모닥불 위에 엉덩방아를 찧었던 것이다. 아 뜨거! 두 사람의 엉덩이는 털이 모두 타고 살도 벌겋게 익어버렸다. 너무 놀란 두 내외는 허겁지겁 산속으로 돌아가 옹달샘 물로 엉덩이를 식혔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다. 원숭이로 변한 두 사람은 좀처럼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자신들의 몰골이 너무 흉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산속 짐승들조차 자기들의 흉한 엉덩이를 볼까봐 나무 위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다. 앞니를 점치는 거북 아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농촌 마을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자식은 없었으나 금실이 매우 좋았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들로 일하러 나갔다. 부인은 배를 짜다가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그물을 들고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물고기를 잡아 찌개를 끓일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 평소에는 그물을 던졌다 올리면 고기가 한 소쿠리씩 나왔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왜 한 마리도 안 잡히지?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그물을 던졌다. 그러기를 수차례 거듭했고 마침내 뭔가 그물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오, 이제야 한 마리 걸렸나 보군. 묵직한 걸 보니 꽤 큰 놈 같은데. 부인은 서둘러 그물을 걷어 올렸다. 아니, 이게 뭐야? 그물에 낚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거북이였다. 거북은 큰 눈을 껌뻑이며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부인은 거북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리를 옆으로 옮겨 다시 그물을 던졌다. 그런데 이내 다시 그 거북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네.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왜 자꾸 거북만 걸리는 거지? 이번에도 부인은 거북을 놓아주고는 또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역시나 그 거북이 걸려들었다. 안 되겠군. 오늘은 고기 잡는 걸 포기해야겠어. 부인은 거북을 놓아주면서 그물을 걷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거북이 말을 걸었다. 저를 3번씩이나 살려주시다니 정말 마음이 어진 분이시네요. 제가 비록 미물이지만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데려가서 키워주세요. 저를 놓아주신 뒤 멀리 달아나려 해도 자꾸 그물에 걸려든 걸 보니 용왕님께서 저를 부인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부인은 사람 말을 하는 거북을 보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거북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게 들리지는 않았다.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일 하며 놓아준 거북이 3번씩이나 다시 걸려든 것 따위가 모두 이상했다. 어쩌면 거북의 말대로 평생 아이 없이 살아온 노부부를 위해 만년에나마 자식을 거느린 즐거움을 느껴보라고 용왕께서 특별히 이 거북을 보낸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부인은 거북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남편도 매우 기뻐하며 거북을 자식으로 여기며 잘 키워보자고 했다. 그 뒤로 노부부는 거북을 정성껏 길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거북은 앞일을 예언할 줄 아는 신통력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거북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머지않아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겁니다. 온 나라가 물에 잠길 것이니 서둘러 뗏목을 만들어 두세요. 그럼 큰일이지. 어서 서둘러야겠구나. 거북의 예언이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노부부는 시키는 대로 뗏목을 준비하고 식량도 챙겨두었다. 며칠 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치질 않았다. 처음에는 강물이 넘쳐 논밭이 잠기더니 급기야 온 나라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얘야, 내 말을 들어서 우리가 살았구나. 부모를 살렸으니 효자가 따로 없구나. 노 부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거북이 대견스러웠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 불이 다 빠질 때까지 살아남는 일이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 뗏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밧줄을 묶은 다음 잡고 있을 거예요.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밧줄을 당기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올라오겠습니다. 거북은 그렇게 말한 뒤 밧줄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부부는 이 난리에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물이 빠질 때까지 뗏목 위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저만치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저 좀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애원하자 남편은 밧줄을 당겨 거북을 올라오게 한 다음 호랑이를 뗏목 위에 태워도 되는지를 물었다. 호랑이는 살려줘도 괜찮겠네요. 거북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호랑이를 구해주자 또 큰 뱀 하나가 떠 내려오더니 구해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애원했다. 노 부부는 이번에도 거북에게 물어본 뒤 뗏목 위로 올려주었다. 이튿날 이번에는 젊은 사내 하나가 떠 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이번에도 노 부부는 거북을 불러 상의했다. 글쎄요, 사람은... 하지만 이제 곧 물이 빠질 겁니다. 거북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 부부는 곧 물이 빠진다는 말을 듣고 사내를 구해주었다.
뗏목에서 잠시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구해주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고 얼마 뒤 거북의 예언대로 비가 그치더니 이내 물이 빠졌다. 세상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뗏목 위에서 지내던 노 부부와 호랑이, 뱀 사내가 모두 무사히 땅을 밟았다. 그들은 노 부부와 거북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는 각기 제 갈 길로 떠났다. 몇 달 뒤 나라의 왕비가 이웃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와 왕비의 패무람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 호랑이는 바로 지난번 그 홍수 때 노 부부가 구해준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훔친 패무람을 가지고 노 부부에게 찾아가 은혜를 갚는 것이라며 전해주었다. 노 부부는 패무람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했다. 한편 궁중에서는 왕비의 패무람을 찾기 위해 군사를 풀어 수색에 나섰다. 수색대는 마침내 노 부부의 집에까지 찾아왔다. 패무람을 찾았다. 이런 도둑놈들. 당장 이 늙은이들을 묶어서 끌고 가라. 이렇게 호령하는 수색대장은 다름 아닌 지난 홍수 때 노 부부가 살려준 사내였다. 노 부부는 졸지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일전에 목숨을 구해준 뱀이 그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궁궐로 들어왔다. 뱀은 몰래 왕비의 침실로 들어가 자고 있는 그녀의 눈을 물어 독을 퍼뜨렸다. 왕비가 장님이 되자 왕은 크게 상심하여 왕비의 눈을 뜨게 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의 명의들이 모두 다녀갔으나 왕비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 의원뿐만 아니라 심령술에 등한 사람이나 역술인 심지어 무당이나 농부까지 다녀갔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느덧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 궁궐에 다녀가고 마지막으로 감옥 안에 있는 노 부부만이 남게 되었다. 왕은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부르기로 했다. 한편 왕비의 눈을 물어 독을 퍼뜨린 뱀은 왕이 노 부부를 부르기 전에 몰래 감옥으로 가 눈을 뜨게 할 해독제를 주었다. 뱀은 노 부부에게 약을 주면서 이제야 은혜를 갚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이튿날 왕비는 노 부부가 준 해독제를 먹고 눈을 떴다. 왕은 약속대로 노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 노 부부가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던 날, 거북은 미리 예견하듯 마을 밖까지 마중을 나와 말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어도 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당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 후 노 부부는 부자로 살면서 거북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자식으로 여겼다고 한다. 상복 차림으로 노래를 부른 선비. 조선 때 성종은 자주 자맹에 나서 백성들의 생활을 몸소 살피곤 했다. 한 번은 야음을 틈타
궁궐을 빠져나와 산골 마을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제를 넘어 산골 깊이 들어가니 오히려 불빛이 환한 마을이 나타났다. 성종은 수하들을 뒤에 따르게 하고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노랫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성종은 이상히 여겨 그 소리가 나는 집 앞으로 다가갔다. 성종은 그 집 앞에 이르러 뚫린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적잖이 놀랐다. 희미한 호롱불이 켜진 방 안에는 조촐한 술상이 놓여 있었고 상복을 입은 선비 하나가 상 머리에 앉아 젓가락으로 장단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선비의 뒤에서는 중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 하나가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술상 앞에는 이마에 주름살이 역력한 노파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풍경이란 말인가? 성종은 무슨 연유인지 궁금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집 방문을 두드리고는 말했다. 나는 지나가던 과객인데 밤도 깊고 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소이다. 그런데 밖에서 듣자 하니 참으로 해괴한 소리가 들리던데 어찌하여 한쪽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오. 그 연유가 부쩍 궁금하구려.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이내 문이 열렸으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이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가 상머리에서 눈물을 흘리던 노파가 자진해서 입을 열었다. 누구한테라도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을 얘기해야만 내 속이 편할 것 같았는데 마침 선비님이 그 까닭을 듣고 싶다 하니 내 말에 들으리다. 사실 아까 노래를 부른 상제는 내 아들이고 춤을 춘 저 아이는 내 며느리라고. 그리고 오늘이 내 환갑날이라 아들 내외가 나한테 잔치상을 차려준다며 노래와 춤을 보여준 것이라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은 기쁜 날인데 어르신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요? 성종은 더욱 이상하다 싶어 다시 물었다. 노파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비님도 내 며느리의 머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애가 오늘 내 상차림을 해준다며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오. 보시다시피 이만한 상을 차리려면 적잖이 돈이 들었을 게 아니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 까닭을 알자 성종은 가슴 한쪽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더구나 하객들도 부르지 못하고 조촐한 상을 마련하여 죄송하다며 저 아이들이 저토록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춤과 노래를 들려주니 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소. 성종은 그제야 그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했다. 참으로 효자 효부이시구려. 그런데 아드님 되시는 분은 아직 나이도 젊은 듯한데 학업에 매진하여 과거 시험을 보는 건 어떻겠소? 성종은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되어 당장이라도 재물을 하사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자맹을 나온 처지임을 깨닫고 선비에게 그런 귀띔을 해주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올 여름까지는 아버님의 상을 받들어야 할 몸이고 집안 형편상 한가하게 책을 읽을 처지가 아니랍니다. 그렇소? 그럼 내가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리다. 듣기로는 올 가을쯤 나라에서 특별하게 과거 시험을 치러 인재를 뽑는다고 하오. 그러니 그대도 그 과거에 응시해보면 어떻겠소? 그리고 여기 몇 푼 안 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 드릴 테니 살림에 보태도록 하시오. 성종이 금화가 달린 주머니를 내밀자 선비는 극구 사양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하늘이 보내주신 은혜라며 감사히 돈을 받았다. 그 후 선비는 부친의 상을 마치자 학업에 매진했다. 어느덧 가을이 왔고 선비는 과거에 응시했다. 과거정에 앉아 시제를 받아든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제는 바로 상가 승무 노인읍이라는 것이었다. 즉 상제는 노래를 하고 중은 춤을 추며 노인은 울고 있네 라는 뜻이었다. 몇 달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이 과거의 시제로 나왔으니 놀랄 수밖에. 과거정에 앉아있던 다른 이들은 처음 보는 그 시제에 어떤 글을 지어야 할지 몹시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선비는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매끄러운 글을 지어 올렸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고 더구나 그날 자신의 집을 찾았던 이가 바로 성종 임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성종은 선비에게 말했다. 그대의 효성은 만 백성들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기에 내 일부러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그대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해주기 바란다. 그 후 선비가 더욱 큰 효심으로 어머니를 받들고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유배지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아들. 서포 김만중은 부모를 생각하는 정이 남달랐다. 그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직한 김익겸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어머니 윤 씨는 김만중을 임신하고 있었다. 전란 중에 남편이 순직하자 그의 어머니는 5살 난 큰 아들을 데리고 강화도를 빠져나와
김만중을 낳았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성심껏 키웠다. 궁색한 살림이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돈이 떨어지면 책을 빌려다가 종이에 베껴주어 읽혔다. 어느 날 김만중의 집으로 책 장수가 찾아왔다. 그는 가져온 책을 김만중의 형제 앞에 펼쳐놓았다. 형님, 여기 춘추 좌시전이 있네요. 김만중은 반가운 듯 책을 들어 보이며 형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구나.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구경하게 되었구나. 형도 반가움에 목청을 돋워 응답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이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말없이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춘추 좌시전도 대충 읽어보니 대단하지도 않군. 그렇죠, 형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형제는 일부러 춘추 좌시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꾸며댔다. 가난한 살림인지라 이처럼 비싼 책을 살 수 없음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들의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지금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잠자코 있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춘추 좌시전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훌륭한 문학작품을 모아놓은 책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른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희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두 아들은 황황히 어머니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틈틈이 짜오던 무명 한 필을 들고 나오더니 책 장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아주 귀한 옷감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 그 책을 주십시오. 두 아들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무명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당장 끼니를 이을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책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가 눈물을 그리 흔히 보여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이 얼마나 많을 터인데 이까지 책 한 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어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 후 김만중은 28세 때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오른 뒤 대사헌, 대제학 등을 지냈다. 형 김만기는 벼슬이 정이품에 이르렀으며 1674년에는 그의 맏딸이 숙종의 비가 되었다. 김만중은 대제학에 있을 때 희빈 장씨의 일가를 비난한 일로 선천 지방으로 유배당했다. 이듬해 희빈 장씨가 왕자를 낳자 이를 축복하는 사면 명단에 끼어 유배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 후에도 숙종이 중전 2년 왕후를 내쫓고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책봉한 것에 반대한 죄 때문에 다시 남해로 유배되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도 평소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다. 선천지방이 유배됐을 때는 그 유명한 구운몽을 지었고, 남해에 유배되었을 때는 사시남정기를 지었는데, 이 작품이 인현 왕후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었다. 한편 김만중은 우리의 문학은 마땅히 한글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문 소설을 배격했다. 이 일은 허균의 뒤를 이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즉, 김만중 이후 고대 소설의 황금기를 여는데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도운 딸의 효성. 어린 시절 황해도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한양으로 이사와 살면서 서당 친구로부터 우연히 받은 지도 한 장이 계기가 되어 전국 지도를 만들겠노라 결심한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을 바쳐 지도 제작에 몰두한다.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도 제작이 필요한 수학이나 측량 공부를 마치고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채 유랑 생활을 시작한다. 결혼도 한 몸이어서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느 때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고,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에 파묻혀 죽어가다가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내는 외동딸과 함께 삭바느질과 방아품을 팔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갔다. 김정호는 몇 달에 한 번, 어느 때는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나마도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또한 살림이 궁색하여 기름진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니 건강이 좋을 리 만무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허구한 날 한 대 짬을 자니 몸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은 심하게 병이 들어 집으로 찾아왔다. 아내는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변변히 약 한 첩 쓸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야속했다. 그래서 공연히 남편의 화만 돋았다. 이제 그 지도 그리는 일은 집어치워요. 지도를 그린다고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버렸다. 김정호는 병석에 누워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안 보이던 외동딸이 손에 꾸러미 하나를 쥐고 귀가했다. 얘야, 손에 든 게 뭐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님께 드릴 약을 지어왔어요. 뭐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내 머리가... 어머니는 딸이 머리에 두르고 있는 수건을 보고는 돈의 출처를 짐작했다.
머리는 다시 기르면 돼요. 그보다는 아버님이 빨리 나으셔야죠. 며칠 후 김정우는 딸의 효성이 듬뿍 담긴 약을 먹고 다시 일어났다. 건강을 추스른 뒤 다시 길을 떠나려는 그를 아내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말렸다. 그러나 그의 집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뒤에야 김정우는 그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지도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김정우는 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온통 슬픈 일들 뿐이었다.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해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딸은 그 사이 시집을 갔으나 소박을 맞고 돌아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제 타고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아버님 일을 돕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김정우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딸의 말대로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지도에 미쳐 전국 산천을 떠도는 것도 그의 운명이고, 딸이 온전히 시집생활을 못하고 돌아온 것도 그녀의 운명이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이렇게 해서 부녀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정우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앉아 하나하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 사이 딸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지도가 완성됐다. 완성된 지도에는 대동여 지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지도는 전국 산천의 지명과 모양새, 성지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치와 경제, 국방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아직 조선에 서양의 지도학이 들어오기 전의 일로 가히 우리 지도학을 대성시킨 역작이었다. 그러나 김정우가 일생을 바쳐 완성한 대동여 지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개인이 지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린 대동여 지도 22첩을 복사하여 흥선대원군에게 바치자 그 정밀함에 놀란 조정 대신들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죄명으로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도를 새긴 판목도 불살라버려 어렵사리 만든 60여 점의 지도 판목 가운데 현재 12점만이 남아있다. 대원군은 김정우를 나라의 기밀을 누설한 대역 죄인으로 못 봤고, 그의 배후와 지도를 만들게 된 내막을 끝까지 추궁하라고 명했다. 결국 김정우는 감옥에서 계속되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그의 장사는 딸이 치렀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친의 훌륭한 업적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어느 마을에 평생 노랑이 짓을 하여 재산을 많이 모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부리는 하녀 하나가 있었는데, 비록 얼굴이 못생겨 나이가 찰 때까지 시집은 못 갔지만 마음이 비단결 같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다 되어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파가 구두쇠 영감집에 들어와 밥을 구걸했다. 찬밥이라도 좋으니 한 덩이만 주시오. 노랑이 영감이 그걸 들어줄 리 만무했다. 이런 망할 할망구가 있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다니 썩 꺼지거라.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던 하녀가 나왔다. 주인 어른,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이 할머니를 돌려보낼게요. 알았다. 그런데 너 이 할망구한테 쉰밥 한 톨이라도 절대 주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그러나 워낙 정이 많은 하녀는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자기가 먹던 밥을 가져와 노파에게 주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먹던 밥이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서 드세요. 자, 얼른 가세요. 하녀는 주인이 나올까봐 얼른 밥을 주고는 대문을 닫으려고 했다. 잠깐, 이렇게 고마운 처자가 있나? 내가 그냥 갈 수 없지. 아니에요. 주인 어른이 나오면 저까지 혼나니 어서 가세요. 내가 꼭 전해줄 말이 있으니 그것만 전하고 가마. 처자는 며칠 뒤에 저 앞에 보이는 산속으로 들어갈 일이 생길 거야. 그 산속에 가면 작은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로 세수를 하도록 해.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알았지?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호련히 사라졌다. 며칠 뒤 정말 노파의 말대로 산속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안주인이 하녀를 불러 나무를 캐우라고 시킨 것이었다. 하녀는 바구니를 끼고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캔 뒤 옹달샘을 찾아보았다. 정말 그 산속에는 맑은 옹달샘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노파가 시킨 대로 그 물을 떠서 세수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옹달샘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진 것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노랑이 부부는 깜짝 놀라 호들갑을 떨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예뻐진 게야? 그 후로 동네 총각들의 청혼이 잇따랐다. 그 중에는 돈 많은 부잣집 도령도 끼어 있었다. 그러자 노랑이 부부는 마음이 달라졌다. 여보, 우리 저 아이를 수양딸로 삼읍시다. 그러면 앉아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오? 나도 그 생각했는데 마침
당신이 그 말을 꺼내는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녀는 노랑이 부부의 양딸이 되었다. 그들의 양딸이 된 뒤에도 그녀는 성실히 양부모를 섬겼다. 어느 날 노랑이 영감이 다정하게 그녀를 부르더니 물었다. 얘야, 이 아비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는데 내가 요즘 그렇게 예뻐진 비결이 뭐냐? 그녀는 양 아버지의 물음에 서슴없이 대답했다. 전에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을 때 옹달샘에서 세수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 후로 제 얼굴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오, 그래? 옹달샘에서 세수를 했다고? 그 말에 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다. 두 내외는 곧장 산속으로 들어가 옹달샘 물로 세수를 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둘도 없는 미남 미녀가 되겠지.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갑자기 얼굴에 부스럼이 나면서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고 가려워. 두 사람은 점점 전신으로 퍼지는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해 손톱을 세워 이곳저곳을 마구 긁어댔다. 급기야 그들의 온 몸에 털이 생기면서 얼굴도 원숭이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우리가 속았어. 앙큼한 계집 같으니. 두 사람은 이를 갈며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아있던 그녀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양부모를 기다리며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일전에 밥을 구걸하던 노파가 나타나 말했다. 얼른 몸을 피해. 지금 처자 양부모가 원숭이로 변해서 달려오고 있어. 곧 처자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예? 제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죽여요? 그래. 그러니 어서 마당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워 놓으라고. 어서. 그녀는 영문을 몰랐지만 우선 노파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정말 두 내외가 원숭이 형상을 하고는 눈을 부릅뜬 채로 달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잡아먹을 기세였다. 그런데 이내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녀에게 무작정 달려들던 두 내외는 그녀가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자 달려오는 탄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모닥불 위에 엉덩방아를 찧었던 것이다. 아 뜨거! 두 사람의 엉덩이는 털이 모두 타고 살도 벌겋게 익어버렸다. 너무 놀란 두 내외는 허겁지겁 산속으로 돌아가 옹달샘 물로 엉덩이를 식혔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다. 원숭이로 변한 두 사람은 좀처럼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자신들의 몰골이 너무 흉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산속 짐승들조차 자기들의 흉한 엉덩이를 볼까봐 나무 위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다. 앞니를 점치는 거북아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농촌 마을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자식은 없었으나 금실이 매우 좋았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들로 일하러 나갔다. 부인은 배를 짜다가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그물을 들고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물고기를 잡아 찌개를 끓일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 평소에는 그물을 던졌다 올리면 고기가 한 소쿠리씩 나왔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왜 한 마리도 안 잡히지?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그물을 던졌다. 그러기를 수차례 거듭했고 마침내 뭔가 그물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오, 이제야 한 마리 걸렸나 보군. 묵직한 걸 보니 꽤 큰 놈 같은데. 부인은 서둘러 그물을 걷어 올렸다. 아니, 이게 뭐야? 그물에 낚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거북이였다. 거북은 큰 눈을 껌뻑이며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부인은 거북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리를 옆으로 옮겨 다시 그물을 던졌다. 그런데 이내 다시 그 거북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네.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왜 자꾸 거북만 걸리는 거지? 이번에도 부인은 거북을 놓아주고는 또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역시나 그 거북이 걸려들었다. 안 되겠군. 오늘은 고기 잡는 걸 포기해야겠어. 부인은 거북을 놓아주면서 그물을 걷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거북이 말을 걸었다. 저를 3번씩이나 살려주시다니 정말 마음이 어진 분이시네요. 제가 비록 미물이지만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데려가서 키워주세요. 저를 놓아주신 뒤 멀리 달아나려 해도 자꾸 그물에 걸려든 걸 보니 용왕님께서 저를 부인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부인은 사람 말을 하는 거북을 보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거북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게 들리지는 않았다.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일 하며 놓아준 거북이 3번씩이나 다시 걸려든 것 따위가 모두 이상했다. 어쩌면 거북의 말대로 평생 아이 없이 살아온 노부부를 위해 만년에나마 자식을 거느린 즐거움을 느껴보라고 용왕께서 특별히 이 거북을 보낸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부인은 거북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남편도 매우 기뻐하며 거북을 자식으로 여기며 잘 키워보자고 했다. 그 뒤로도 부부는 거북을 정성껏 길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거북은 앞일을 예언할 줄 아는 신통력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거북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머지않아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겁니다. 온 나라가 물에 잠길 것이니 서둘러 뗏목을 만들어 두세요. 그럼 큰일이지. 어서 서둘러야겠구나. 거북의 예언이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노부부는 시키는 대로 뗏목을 준비하고 식량도 챙겨두었다. 며칠 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치질 않았다. 처음에는 강물이 넘쳐 논밭이 잠기더니 급기야 온 나라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얘야, 내 말을 들어서 우리가 살았구나. 부모를 살렸으니 효자가 따로 없구나. 노 부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거북이 대견스러웠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살아남는 일이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 뗏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밧줄을 묶은 다음 잡고 있을 거예요.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밧줄을 당기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올라오겠습니다. 거북은 그렇게 말한 뒤 밧줄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부부는 이 난리에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물이 빠질 때까지 뗏목 위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저만치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저 좀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애원하자 남편은 밧줄을 당겨 거북을 올라오게 한 다음 호랑이를 뗏목 위에 태워도 되는지를 물었다. 호랑이는 살려줘도 괜찮겠네요. 거북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호랑이를 구해주자 또 큰 뱀 하나가 떠 내려오더니 구해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애원했다. 노 부부는 이번에도 거북에게 물어본 뒤 뗏목 위로 올려주었다. 이튿날 이번에는 젊은 사내 하나가 떠 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이번에도 노 부부는 거북을 불러 상의했다. 글쎄요, 사람은... 하지만 이제 곧 물이 빠질 겁니다. 거북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 부부는 곧 물이 빠진다는 말을 듣고 사내를 구해주었다. 뗏목에서 잠시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구해주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고 얼마 뒤 거북의 예언대로 비가 그치더니 이내 물이 빠졌다. 세상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뗏목 위에서 지내던 노 부부와 호랑이, 뱀 사내가 모두 무사히 땅을 밟았다. 그들은 노 부부와 거북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는 각기 제 갈 길로 떠났다. 몇 달 뒤 나라의 왕비가 이웃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와 왕비의 폐물함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 호랑이는 바로 지난번 그 홍수 때 노 부부가 구해준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훔친 폐물함을 가지고 노 부부에게 찾아가
은혜를 갚는 것이라며 전해주었다. 노 부부는 패물함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했다. 한편 궁중에서는 왕비의 패물함을 찾기 위해 군사를 풀어 수색에 나섰다. 수색대는 마침내 노 부부의 집에까지 찾아왔다. 패물함을 찾았다. 이런 도둑놈들. 당장 이 늙은이들을 묶어서 끌고 가라. 이렇게 호령하는 수색대장은 다름 아닌 지난 홍수 때 노 부부가 살려준 사내였다. 노 부부는 졸지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일전에 목숨을 구해준 뱀이 그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궁궐로 들어왔다. 뱀은 몰래 왕비의 침실로 들어가 자고 있는 그녀의 눈을 물어 독을 퍼뜨렸다. 왕비가 장님이 되자 왕은 크게 상심하여 왕비의 눈을 뜨게 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의 명의들이 모두 다녀갔으나 왕비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 의원뿐만 아니라 심령술에 등한 사람이나 역술인 심지어 무당이나 농부까지 다녀갔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느덧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 궁궐에 다녀가고 마지막으로 감옥 안에 있는 노 부부만이 남게 되었다. 왕은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부르기로 했다. 한편 왕비의 눈을 물어 독을 퍼뜨린 뱀은 왕이 노 부부를 부르기 전에 몰래 감옥으로 가 눈을 뜨게 할 해독제를 주었다. 뱀은 노 부부에게 약을 주면서 이제야 은혜를 갚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이튿날 왕비는 노 부부가 준 해독제를 먹고 눈을 떴다. 왕은 약속대로 노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 노 부부가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던 날, 거북은 미리 예견하듯 마을 밖까지 마중을 나와 말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어도 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당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 후 노 부부는 부자로 살면서 거북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자식으로 여겼다고 한다.